신도시의 48평형 아파트는 정오의 태양 아래 박제된 전시관 같았다. 통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은 지나치게 무해했고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그 빛들은 옥분의 노안을 시리게 찔러왔다. 아들 성준과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주들은 결혼 기념일을 맞아 제주도로 떠났다. 혜진은 떠나기 전 옥분의 손에 여분의 카드키를 쥐어주며 정죽하게 부탁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화초에 물 좀 주시고 환기만 살짝 부탁드릴게요. 냉장고에 전복죽 해뒀으니 꼭 드시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늘 일정한 음절과 톤을 유지했다. 그것은 다정한 며느리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안내방송에 가까웠다. 옥부는 혜진의 그 매끄러운 친절함 앞에 서면 늘 자신이 이물질처럼 느껴지곤 했다. 혜진은 옥분을 지극히 모셨으나 그 모심의 이면에는 나의 완벽한 가정을 침범하지 말라는 투명한 방어막이 쳐져 있었다. 옥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혜진이 차려놓고 간 죽을 한술 떴다. 입안에서 맴도는 전복은 부드러웠으나 옥부는 그것을 삼키기가 버거웠다. 이 집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공기조차 필터로 걸러진 듯 무취에 가까웠고 옥분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 정적을 해치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옥부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오른손등을 쓰다듬었다. 손등을 가로지르는 길고 두터운 흉터는 마치 오래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그것은 옥분의 어머니가 평생 한복을 짓던 침선장 한복 장인으로 살며 남긴 유산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도와 즐긴 명주실을 매만지고 바늘을 꿰은 옥분의 손등은 일찍이 베이고 찔린 상처로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실에 베인 상처는 깊고 아물지 않았다. 죽은 자의 차가운 냉기가 산자의 살갗을 파먹듯 실은 옥분의 살을 파고들어 흉측한 낙인을 남겼다. 옥분의 손등은 이제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뼈가 시릴 정도로 욱신거렸다. 며느리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옥분의 흉측한 손등은 마치 규방의 감옥에서 도망친 죄수의 흔적처럼 도드라져 보였다. 옥분은 안방 화장대를 닦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70대 노파의 쪼글쪼글한 얼굴이 비쳤다. 혜진의 세련된 화장품 다리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옥부는 구부정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고 낡은 은색 열쇠였다. 그것은 혜진의 세련된 인테리어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마치 80년대 여인 숙문을 열 때나 쓸 법한 투박한 모양새였다. 옥분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화장대 맨 아래쪽 유독 손잡이가 없는 작은 서랍으로 향했다. 옥부는 열쇠를 구멍에 끼워 넣었다. 서걱거리는 저항감이 느껴졌다. 딸깍. 기분 나쁜 금소금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옥부는 서랍을 아주 조금만 당겨보았다. 그 틈새로 새어나온 것은 혜진의 방을 지배하던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비단의 향기와 눅눅한 명주실이 사가가는 듯한 지독하게도 익숙한 냄새였다.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꼬깃꼬깃 접힌 편지 뭉치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혜진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상복이 아닌 지나치게 화려한 색동 저고리를 입고 무릎을 꿇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손등에도 옥분의 것과 똑같이 구불구불한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옥분의 손등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남의 몸에 맞는 옷을 지었고 나는 그 바느질 판을 탈출하기 위해 혜진이 되었다. 옥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완벽한 며느리 혜진, 명문가 집안의 딸이라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은 규방의 감옥에서 도망친 자의 핏줄이었다는 사실. 옥부는 수첩을 펼쳐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도어락의 띠링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은 내일 저녁이었다. 옥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사진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었다. 서둘러 열쇠를 돌려 잠그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손등의 통증이 발작처럼 도졌다. 열쇠는 구멍 안에서 헛돌았고 옥분의 시야에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매끄러우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 소름 끼치는 음색.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혜진은 여행지의 화사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적막한 무덤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옥분의 손등 흉터 위로 혜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안방의 정적은 날카로운 면도날 같았다. 옥부는 굳어버린 손등을 숨기지도 못한 채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혜진을 올려다보았다. 혜진은 여행지에서 막 돌아온 차림 그대로였다. 화사한 리넨 원피스 위로 쏟아지는 조명은 그녀를 더욱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옥분의 눈에는 방금 서랍 속 사진에서 보았던 색동 저고리를 입고 울분을 삼키던 그 아이의 얼굴이 혜진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어머니, 물만 주고 가신다더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비난조차 섞여 있지 않은 그 건조한 음색이 오히려 옥분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혜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탁탁하며 일정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조여왔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은색 열쇠를 움켜쥐었다. 흉터가 남은 손등이 경련을 일으키듯 욱신거렸다. 그게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길래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 옥분의 변명은 허공에서 흩어졌다. 혜진의 시선은 옥분의 손에 쥐린 열쇠를 지나 아주 미세하게 열려있는 화장대 맨 아래쪽 서랍에 멈췄다. 그 찰나의 순간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당혹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침범당한 짐승의 살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혜진은 이내 매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옥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아, 그 열쇠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유품인데 버리기도 뭐해서 그냥 넣어둔 거예요. 어머니도 참 이런 걸로 놀라시고. 혜진은 옥분의 손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열쇠를 뺏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랍을 밀어넣고 열쇠를 돌려 잠갔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금 옥분이 보았던 비단, 냄새와 낡은 사진 속 비밀은 다시 혜진의 철저한 요새 속으로 유폐되었다. 그런데 혜진아, 그 사진 속 아이 말이다. 손등의 흉터가. 옥분이 차마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혜진이 옥분의 손등을 덥석 잡았다. 혜진의 손은 지나치게 차가웠고 힘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 손등 말이죠? 비단실에 베인 흉터라고 하셨죠? 참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요. 좋은 옷을 지으려면 매끄러운 겉감이 중요하잖아요. 안감에 아무리 많은 바늘 자국이 있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완벽한 옷인 거예요. 혜진의 말은 상냥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다. 당신이 본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내 인생의 매끄러운 겉감을 망치지 마라. 혜진은 옥분을 부축해 거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제주도에서 사왔다는 한과를 내놓았다. 며칠 전과 똑같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옥분은 차를 마실 수 없었다. 혜진이 찻잔을 든 손등 위로 옅게 파우더를 덧바른 흔적이 보였다. 그 정교한 화장 아래 숨겨진 진실을 옥분은 이제 알고 있었다. 혜진 또한 침선장의 딸이었다. 평생 남의 몸에 맞는 옷을 짓느라 자신의 몸은 닳아 없어지던 어머니의 살. 그 지긋지긋한 바느질 판에서 도망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심지어 손등의 낙인마저 지워버린 채 이 화려한 아파트로 숨어든 것이다. 어머니, 성준 씨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죠? 저희 어머니 유품 보시고 속상해 하셨다는 거요. 성준 씨 워낙 효자라 어머니 마음 아픈 꼴 못 보잖아요. 혜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옥분을 빤히 쳐다보았다. 협박이 아닌 부탁의 형식을 빌린 강요였다. 옥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들 성준은 혜진이 명문가에서 고귀하게 자란 딸인 줄로만 알고 있다. 만약 혜진의 과거가 드러난다면 이 집안의 완벽한 평화는 깨질 것이다. 그날 저녁 옥분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손등의 흉터가 전보다 더 시큼하게 아려왔다. 옥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혜진과 자신은 같은 종족이었다. 실의 배인 상처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뒤를 받쳐주기 위해 자신의 생을 깎아낸 여자들. 하지만 혜진은 그 동질감을 거부했다. 그녀는 옥분에게서 자신의 치부를 본 듯 불쾌했고 옥분은 혜진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본 듯 서글퍼졌다. 옥분은 다시 그 은색 열쇠를 떠올렸다. 서랍 속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 영숙. 혜진이 버리고 온 그 이름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 그리고 혜진은 왜 그토록 위험한 비밀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살아야만 했을까? 옥분은 깨달았다. 혜진의 매끄러운 피부는 사실 겹겹이 쌓아 올린 비단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껍데기 아래에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영숙의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신도시의 불빛이 번쩍였다. 옥분은 그 빛들이 마치 수만 개의 바늘처럼 느껴져 눈을 감았다.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며느리와 그 삶의 균열을 목격해버린 시어머니.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기묘하고도 서늘한 연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옥분은 결심했다. 그 서랍을 다시 한번 열어야겠다고. 그것은 며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등에 새겨진 흉터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혜진이 내어준 찻잔의 온기가 식기도 전 옥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옥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은색 열쇠와 낡은 사진, 그리고 비단 냄새로 가득 찼다. 혜진은 평소보다 더 상냥했다. 아침마다 옥분의 방에 들러 손등의 흉터에 바를 고가의 재생크림을 건넸고 영양제를 챙겼다. 하지만 그 상냥함은 옥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교한 제갈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손등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이 크림이 흉터 흐려지게 하는데 지효라네요. 혜진이 옥분의 손등에 차가운 크림을 펴바를. 때마다 옥분은 뱀의 혀가 살갗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혜진의 손끝은 매끄러웠으나 그 밑바닥에 숨겨진 굳은 살을 옥분은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를 성형하고 연기하며 이 거대한 아파트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주연 배우로 살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성준의 회사 사택 관리 문제로 혜진이 급히 집을 비워야 했던 오후였다. 혜진은 외출하며 옥분에게 몇 번이고 당부했다. 어머니, 안방 청소는 제가 돌아와서 할게요. 그냥 거실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옥분은 혜진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방으로 향했다. 옥분의 손등이 미친 듯이 박동했다. 흉터가 욱신거리는 것은 진실을 향한 갈증인지 아니면 동질감에서 비롯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다. 옥분은 화장대 밑을 더듬었다. 혜진이 열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봐 가슴이 졸아붙었다. 하지만 혜진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거나 아니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열쇠는 전보다 더 깊숙한 틈새에 박혀 있었다. 딸깍. 두 번째로 열린 서랍은 첫 번째보다 더 진한 비단 냄새를 뿜어냈다. 옥분은 가장 먼저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의 표지는 손때가 타서 반질거렸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엔 혜진, 아니 영숙의 뒤틀린 필체가 가득했다. 1994년 5월. 어머니는 오늘도 나를 바느질 판에 앉혔다. 내 손등에 바늘이 박힐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실끝이 고와야 내 팔자가 고와진다. 하지만 내 팔자는 이 질긴 명주실에 묶여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이 비단 더미 속에서 질식할 것 같다. 옥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첩 속 문장들은 옥분이 겪었던 그 시절의 통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옥분 역시 어머니의 침선 아래에서 자신의 청춘이 바늘땀 속에 박히는 것을 보며 자랐다. 누군가의 화려한 홀레복을 짓기 위해 정작 자신의 손등은 피멍이 들고 짓물러야 했던 시간들. 수첩을 더 넘기자 영숙이 혜진이라는 이름을 훔치게 된 경위가 담긴 짧은 기록들이 나타났다. 혜진 언니가 죽었다.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언니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안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 나는 언니의 신분증을 손에 쥐었다.
어머니의 바느질 판을 불태우고 나는 이제 영숙이 아닌 혜진으로 살 것이다. 죽은 자의 옷을 입는 기분이지만 비린내 나는 비단 자투리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다. 옥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며느리 혜진은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인의 삶을 통째로 갈아 끼운 도망자였다. 옥부는 사진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명주실 뭉치를 발견했다. 혜진이 그토록 혐오하며 도망쳤던 과거의 조각. 그런데 왜 그녀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깊은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었을까? 옥부는 명주실을 손등의 흉터 위로 가져다 댔다. 거칠고 질긴 실의 감촉이 흉터의 꼴을 따라 파고들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옥분이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뿌리를 일깨우는 감각이었다. 너도 나처럼 손등이 이토록 시렸던 게냐?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수첩의 종이 위로 떨어졌다. 며느리 혜진이 보여준 그 매끄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처절한 생존 본능. 옥분은 혜진이 무서워지기보다 그녀가 가여워졌다. 자신은 평생 그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지만 혜진은 그 흉터를 지우기 위해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난도질했을 것이다. 그때 수첩 갈피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더 떨어졌다. 그것은 최근의 일기인 듯 필체가 전보다 정갈했다. 시어머니의 손등을 보았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내 안의 영숙이 울부짖는다. 저 노인의 손등에 새겨진 바늘 자국이 내 가슴을 찌른다. 서랍을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안다. 어머니, 제발 열지 마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당신 자신의 과거가 들어있으니까요. 옥분은 전율했다.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옥분이 서랍을 열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를. 혜진은 옥분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옥분이 자신을 통해 보게 될 거울 속의 고통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옥분은 서둘러 수첩을 넣고 서랍을 잠갔다.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숨기고 방을 나왔을 때 옥분의 가슴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의 돌덩이가 얹힌 듯했다. 저녁 무렵 돌아온 혜진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옥분에게 예쁜 스카프를 선물했다. 어머니, 이 실크 스카프 감촉 좋죠? 제가 특별히 고른 거예요. 옥분은 혜진이 건넨 스카프를 만졌다. 매끄럽고 차가운 실크의 감촉. 하지만 옥분은 이제 안다. 이 화려한 실크의 안감에는 수만 번의 바늘질과 그 바늘에 찔려 흘린 영숙의 피눈물이 배어있다는 것을. 옥분은 혜진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다. 혜진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옥분은 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감촉이 좋구나. 그런데 혜진아, 옷은 겉감보다 안감이 편해야 오래 입는 법이란다. 너도 이제 그만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구나. 혜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 그녀의 매끄러운 미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옥분은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은 열렸고 그 안에서 옥분이 꺼낸 것은 진실이 아니라 용서라는 이름의 질긴 명주실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반응은 옥분의 예상과는 달랐다. 혜진은 옥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그게 성준 씨 어머니라고 해도 말이죠. 안방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옥분의 손등 흉터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다. 며느리의 비밀은 이제 두 여자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안방에서 나눈 그 짧고 서늘한 대화 이후 아파트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혜진의 친절은 이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옥분의 살결을 스쳤다. 혜진은 더 이상 옥분에게 전복죽을 끓여주지 않았고 손등에 크림을 발라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옥분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듯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소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성준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거실 가스밸브도 열어두셨다면서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혜진이 나지막이 내뱉은 한마디에 옥분은 숟가락을 멈췄다. 가스밸브라니. 옥분은 분명히 잠근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성주는 혜진의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옥분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위험하게 왜 그러세요? 정 힘드시면 시골 집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친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옥분의 손등 위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당신이 내 서랍을 열어본 대가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진은 옥분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아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옥분을 이 화려한 감옥 밖으로 내던지려 하고 있었다. 옥분은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손등의 흉터를 쓸어내렸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이제 뼈를 갉아먹는 듯 했다. 혜진이 영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연민조차 그 서랍 속에 쳐넣어버린 것일까? 옥분은 며느리를 가엾게 여겼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순진한 오판이었는지 깨달았다. 혜진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맹수였고 옥분은 그 맹수의 급소를 건드린 침입자였다. 며칠 뒤 혜진은 옥분을 불러 거실 테이블 앞에 앉혔다. 테이블 위에는 옥분이 서랍에서 보았던 그 낡은 수첩과 열쇠가 당당히 놓여 있었다. 혜진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서늘한 눈으로 옥분을 쏘아보았다. 어머니 다 보셨죠? 제 안감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혜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매끄러웠다. 옥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혜진의 손을 보았다. 혜진은 자신의 손등에 바른 두꺼운 파우더를 물티슈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옥분의 것과 똑같은 실에 베이고 바늘에 찔려 일그러진 흉측한 흉터였다. 이 흉터, 지우려고 레이저 수술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살을 파고든 명주실처럼 제 과거는 이 몸뚱이에 문신처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해요. 이 흉터를 가려줄 이 비싼 집과 성준 씨의 배경과 우아한 며느리라는 껍데기를요. 혜진은 수첩을 옥분 쪽으로 밀어 던졌다. 어머니도 침선장의 딸이라면서요? 평생 남의 옷 뒤치다꺼리나 하던 그 비루한 살, 어머니는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냄새나는 바느질 판에서 죽어간 제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서 혜진이 됐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나타나서 제 코끝에 다시 비단 냄새를 풍기시는 거죠? 왜 제 손등의 상처를 들춰내시는 거냐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앙되었다. 그것은 울음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다. 옥분은 혜진의 손등 위로 맺힌 땀방울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위해 매 순간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난도질해 왔을까. 옥분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혜진의 흉터 위를 덮었다. 혜진아, 아니 영수가.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다. 내가 가여워서 그랬어. 내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 가식적인 동정 치우세요. 혜진은 옥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어머니가 뭔데 나를 동정해요? 어머니도 평생 손가락 뒤틀려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얻은 게 뭐예요? 결국 이 집 구석에서 눈치나 보며 사는 노인네일 뿐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만든 이 성벽을 어머니가 무너뜨리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다. 성준 씨한테는 어머니 치매 기운이 심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해뒀어요. 아들이 직접 사인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머니 발로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럼 저도 이 서랍 영원히 잠가둘게요. 옥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세상을 격리하려 하고 있었다. 옥분은 자신의 손등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물려준 이 흉터는 옥분에게는 훈장이었으나 혜진에게는 저주였다. 그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파멸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옥분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틀린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옥분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래, 내가 만든 이 옷이 참으로 화려하구나. 그런데 영수가 바느질쟁이 눈은 못 속이는 법이다. 내 옷은 지금 단추 구멍부터 잘못 끼워졌어. 억지로 잡아당기면 결국 터져버리고 말게다. 옥분은 혜진이 내민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혜진이 던져둔 그 낡은 수첩을 품속에 넣었다.
이건 내가 가져가마. 이건 내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같은 여자들의 피눈물이다. 내가 요양원에 보내든 길바닥에 내버리든 상관없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손등의 상처는 내가 혜진으로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게다. 그게 침선장의 딸로 태어난 우리의 천명이니까. 옥부는 안방을 나섰다. 등 뒤로 혜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매끄러웠다. 옥부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쌌다. 아들 성준의 퇴근 소리가 들리기 전 옥부는 이 우아한 지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 처절한 생애 기록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옥분만의 마지막 바느질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옥부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등을 보았다. 흉터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통증은 이상하게도 잦아들고 있었다. 며느리의 비밀은 이제 옥분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실타래가 되어 풀려나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들이친 밤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옥부는 며느리가 내민 요양원 서류 대신 품속에 깊이 찔러 넣은 낡은 가죽 수첩의 감촉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에 매끄러운 냉기가 아닌 길바닥에 거친 흙먼지가 옥분의 낡은 신발등 위로 내려앉았다. 옥부는 갈 곳이 없었다. 아들 성준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정체를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옥부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침선장의 딸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자 같은 흉터를 가진 자에 대한 마지막 자비였다. 옥부는 인근의 낡은 여인숙에 짐을 풀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옥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혜진, 아니 영숙이 혜진이라는 화려한 수의를 입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 지금은 지도에서도 사라졌을 법한 달동네 바느질 골목이었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그 주소를 찾아 나섰다. 삭신이 쑤시고 손등에 흉터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며느리가 사는 신도시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의 공간이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사이로 매캐한 연탄 냄새가 흘러나왔고 골목 입구에는 여전히 낡은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인 박동처럼 들려왔다. 여기 김씨 할머니네 바느질방이 어디요? 옥부는 길가에 앉아 나무를 다듬던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은 옥분의 굽은 손등을 슬쩍 보더니 손가락으로 골목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저기 끝집이요. 지금은 장사 안 한 지 오래됐는디 아직 그 딸년이 가끔 온다더만. 옥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혜진이 이곳에 온다니. 완벽한 껍데기를 쓰고 사는 그녀가 왜 이 비린내 나는 과거의 자네를 찾고 있는 것일까? 옥부는 조심스럽게 골목 끝으로 향했다. 낡은 함부로 칠해진 대문 앞에는 현대 한복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본 마당에는 낡은 염색 솥들이 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혜진의 안방 서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색동 저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옥부는 홀린 듯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방 안이 드러났다. 그곳은 며느리 혜진의 진짜 서랍이었다. 방 안 가득 쌓인 비단 뭉치와 명주실들. 그리고 벽면에는 수많은 바느질 패턴들이 벽지처럼 붙어 있었다. 옥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재봉틀 앞으로 다가갔다. 재봉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바늘귀에는 여전히 붉은 명주실 한 가닥이 걸려 있었다. 옥부는 그 실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손등의 흉터가 전율했다. 이것은 혜진이 버리고 간 영숙의 눈물이었고 옥분이 평생 닦아온 자신의 세월이기도 했다. 그때 방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옥부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며느리 혜진이 죽은 진짜 혜진의 이름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성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색동저고리는 태워버렸어요. 대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하지만 어머니, 드레스의 안감이 너무 거칠어서 하루 종일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바늘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옥부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오열했다. 혜진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타인의 삶을 연기하며 그 돈으로 이 낡은 집과 병든 어머니를 지탱해왔던 것이다. 혜진의 서늘한 독설과 요양원 서류는 이 처절한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한 가련한 방패였을 뿐이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옥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우아한 며느리 혜진이 아니었다. 화장을 지운 파리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낡은 겉옷을 걸친 영숙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약봉투와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결국 제 가장 추한 안감을 다 보셨군요. 영숙은 힘없이 웃으며 재봉틀 옆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감과 자포자기한 자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옥부는 영숙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다. 혜진으로 살 때는 그토록 매끄러웠던 손이 이곳에서는 옥분의 손등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영숙아, 왜 말을 안 했니? 왜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그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았어? 옥분의 물음에 영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옥분의 손등 흉터 위로 자신의 얼굴목을 묻었다. 어머니,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영숙이라는 게 밝혀지면 성준 씨도 아이들도 그리고 제가 간신히 세워 올린 이 평범한 삶이 다 무너질까 봐요. 저는 침선장의 딸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옷만 짓다가 정작 제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그 비참한 삶을 반복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영숙의 울음소리가 낡은 바느질 방을 가득 채웠다. 옥부는 영숙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손등의 흉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비로소 서로의 심장에 닿은 연대의 열기였다. 아니다, 영숙아. 내가 지은 건 거짓말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너를 위한 가장 질긴 옷이었어. 비록 안감이 거칠고 바느질이 서툴렀을지 몰라도 너는 내 생을 다해 그 옷을 지어낸 거야. 옥부는 품 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이제 필요 없다. 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마. 하지만 영숙아, 이제는 그 무거운 비단 옷을 좀 벗어두렴. 내 손등의 흉터가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 줄 아니? 실을 너무 꽉 쥐어서 그래. 실을 조금만 늦추면 손도 마음도 편해지는 법이란다. 두 여자는 낡은 재봉틀 옆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신도시의 화려한 조명도 요양원의 서늘한 서류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다. 오직 삭지 않은 바늘 자국을 가진 두 여자의 숨소리만이 낡은 명주실처럼 엉켜 있었다. 옥부는 깨달았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은 혜진의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낡은 바느질 방에,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흉터를 가진 며느리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옥부는 결심했다. 이제 아들에게로 돌아가 며느리의 든든한 안감이 되어주기로. 누구도 이 여자의 삶을 찢어발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으로 가장 촘촘한 매듭을 지어주기로 말이다. 골목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새벽달이 지고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옥분의 손등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시리지는 않았다. 며느리의 이름은 혜진이기도 했고 영숙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옥분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새벽녘의 차가운 여명을 뚫고 신도시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옥부는 며느리 혜진보다 한 발 먼저 거실에 도착해 있었다. 며칠 전 혜진이 내밀었던 요양원 입소 신청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옥부는 그 종이를 집어들어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등 흉터만큼이나 투박하고 깊게 찢어버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어제의 그 파리한 영숙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의 혜진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옥부는 보았다. 혜진이 신발을 벗으며 휘청이는 찰나 그녀의 손목 끝에 살짝 묻어있는 낡은 바느질 골목의 흙먼지를.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비난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우리는 이제 같은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라는 서글픈 동질감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진의 목소리는 다시 매끄러운 껍데기를 입었다. 하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옥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집 안 청소 좀 했다. 성준이 올 시간 다 됐지? 국이라도 좀 끓여야겠다. 혜진은 멈칫하더니 옥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옥분의 손에서 국자를 뺏지 않았다. 대신 옥분의 곁에 서서 말없이 대파를 다듬기 시작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칼질을 하고 국을 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목을 죄려던 칼날들이 이제는 가족의 끼니를 위해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성준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요양원 문제로 날이 서 있던 두 여자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머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혜진아, 당신도 얼굴이 좀 편해 보여. 성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에 앉았다. 혜진은 성준의 밥그릇 위에 정성스럽게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저 매끄러운 손놀림 뒤에 숨겨진 혜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성준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혜진은 성준에게 명문가 출신의 완벽한 아내라는 환상을 팔아 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옥부는 이제 그 환상의 공동 제작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성준아, 며느리 고생시키지 마라. 이 사람 겉으론 저래 보여도 속은 참 여리고 바른 애다. 내가 좀 깜빡거린 건 나이 탓이지 며느리 탓이 아니야. 옥분의 말에 혜진의 젓가락이 멈칫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성준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옥부는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지지에 대한 당혹감이었을 터였다. 식사를 마친 뒤 성준이 서재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다시 두 여자만 남았다. 혜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옥분의 방으로 차를 내왔다. 그리고는 옥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고급스러운 비단 파우치 안에서 나온 것은 옥분이 바느질 골목에서 보았던 그 낡은 명주실 뭉치와 은색 바늘이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시던 침선 도구들이죠? 제가 어머니 짐 정리하다가 챙겨왔어요. 사실은 저도 이걸 보면 제 손등이 너무 아파서 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혜진은 옥분의 손등 흉터 위로 낡은 실뭉치를 올려두었다. 옥분은 그 실의 촉감에 눈을 감았다. 그것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건네는 항복 선언이자 동시에 자신의 본 모습을 받아달라는 고해성사였다. 혜진아, 아니 영수가, 옷은 겉감만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안감이 튼튼해야 살에 닿을 때 편안한 법이지. 내 안감이 아무리 누더기 같아도 내가 다 덧대주마. 누구도 내 옷자락을 뜯어보지 못하게 내 이 뒤틀린 손가락으로 꼼꼼히 꿰매주마. 옥분의 말에 혜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옥분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혜진의 차가웠던 손이 옥분의 흉측한 손등을 꽉 쥐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의 연대는 이제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완벽한 연극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옥분이 혜진의 비밀을 덮어주기로 결심한 그 밤, 옥분은 혜진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혜진이 진짜 혜진의 가족들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다는 송금 영수증이었다. 그 돈의 출처가 성준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옥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공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동맹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 옥분의 손등 흉터가 다시 한번 파랗게 질려오며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바느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었다. 공모는 달콤한 안식이 아니라 뾰족한 바늘 끝을 삼킨 듯한 이물감으로 시작되었다. 옥부는 아침마다 성준의 눈을 피했다. 평생 정직하게 바느질하며 살아온 노파에게 제 자식의 눈을 속이는 일은 손등의 흉터가 짓무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옥부는 혜진의 손목에 감긴 그 보이지 않는 명주실을 끊어낼 수 없었다.
그것을 끊는 순간 혜진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가짜 평화마저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성준이 서재에서 통장 내역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린 채 거실로 나온 토요일 오후였다. 혜진아, 이 정기적인 송금 내역 말이야. 김현숙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거 이거 뭐야? 벌써 3년째인데.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 가계부를 전적으로 며느리에게 맡겼던 그였지만 최근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개인 자산을 점검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옥부는 거실 한 구석에서 빨래를 개다 손을 멈췄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김현숙은 죽은 진짜 혜진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거 제가 아는 자선단체 후원금이에요. 당신도 예전에 허락했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완벽한 연기력이 무색할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성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혜진을 쏘아보았다. 자선단체 이름이 개인 이름이야? 게다가 내 비상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해놨던데.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내 계좌 건드린 거야? 성준의 목소리가 커지자 옥분이 천천히 일어섰다. 옥분은 자신의 뒤틀린 손등을 가운 주머니 속으로 깊이 찔러 넣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손등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다. 성준아, 그거 내가 시킨 거다. 옥분의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갈랐다. 성준과 혜진의 시선이 동시에 옥분에게 꽂혔다. 혜진의 눈동자가 경악과 안도감으로 흔들렸다. 어머니가요? 김현숙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래. 고향 친구 딸이다.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들도 앞세워서 형편이 말이 아니야. 내가 염치불고하고 며느리한테 부탁했다. 내 용돈 쪼개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혜진이가 착해서 내 돈까지 보탠 모양이구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옥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쏟아냈다. 성준의 의심 어린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어머니가 고향 친구를 챙긴다는 말에 효자 노릇을 하던 성준은 더 이상 캐묻기 어려워진 것이다. 아니, 어머니 친구분이면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혜진이 너도 그래. 어머니 부탁이면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왜 몰래 해. 성준은 투덜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 소품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옥부는 혜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짚었다. 혜진의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한기가 옥분의 손바닥을 타고 흘러들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혜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옥부는 혜진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혜진의 흉터는 이제 땀과 눈물로 얼룩져 지저분해 보였다. 고마워할 거 없다. 나도 이제 너랑 같이 지옥으로 가는 배를 탄 거니까. 그런데 영수가 이 송금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 아들 돈을 훔쳐서 죽은 사람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던 혜진의 삶이야? 옥분의 물음에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찢어진 손톱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옥분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낡은 점퍼를 입고 이빨이 누렇게 변색된 그 남자는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풍경과는 지독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보시오 할머니. 여기가 이혜진이네 집 맞지? 남자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옥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요? 나는 이혜진이, 아니 영숙이 오빠 되는 사람인데. 우리 동생이 출세해서 이런 좋은 집에 산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지. 한복이나 짓던 가시네가 이름 갈아치우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산다며. 그동안 죽은 혜진이네 집엔 꼬박꼬박 돈을 보내면서 지 친오빠한테는 국물도 없더라고. 남자는 옥분의 손등 흉터를 빤히 쳐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라? 할머니 손등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이네. 할머니도 바느질 좀 하셨나봐? 영숙이 2년치. 시어머니 앞에서도 내숭 떨고 있나? 옥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혜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진짜 혈육의 등장.
그는 혜진이 영숙이었던 시절에 가장 지저분한 안감을 쥐고 흔드는 기생충이었다. 옥부는 남자의 앞을 막아섰다. 뒤틀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남자의 점퍼깃을 잡았다. 가라.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경찰 부를 게다. 경찰? 부르쇼. 부르면 누가 더 골치 아플까? 명문가 딸인 줄 알고 결혼한 내 아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네. 영숙이 그년이 죽은 친구 신분증 훔쳐서 사기 결혼한 거 말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옥부는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노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던 혜진이 나타났다. 쇼핑백을 든 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바닥으로 떨어진 오렌지들이 대리석 위를 굴러다녔다. 혜진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는 아까 성준 앞에 섰을 때보다 훨씬 더 짙고 처절했다.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오랜만이다가 영수가. 아니, 혜진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야, 너 집 진짜 좋다. 이 정도면 오빠 사업 자금 좀 대줘도 티도 안 나겠어.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혜진에게 다가갔다. 옥부는 혜진과 남자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옥분의 손등 흉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며 욱신거렸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은 이제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오물들이 쏟아져 나와 온 집안을 뒤덮으려 하고 있었다. 옥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으려던 연대의 옷이 이 탐욕스러운 칼날 앞에 얼마나 쉽게 찢겨나갈 수 있는지를. 옥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은색 바늘을 꺼내들었다. 영수가 들어가라. 이 매듭은 이 시어미가 끊어주마. 현관 너머로 들이닥친 밤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으나 며느리 혜진을 등 뒤로 숨기고 선 옥분 여사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는 그저 미미한 한기에 불과했다. 70평생 고운 명주와 투박한 삼배를 가리지 않고 만지며 살아온 옥분의 손은 작았으나 그 손이 상철의 비루한 멱살을 낚아챌 때의 힘은 마치 작두를 타는 무당의 서슬처럼 형형했다. 어르신,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동생 집 구경 좀 오겠다는데. 상철은 술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특유의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옥분의 시선은 상철의 눈이 아닌 그가 디디고 선 현관 문턱의 경계에 머물렀다. 그 경계는 단순한 나무 판자가 아니라 혜진이 피땀 흘려 지켜온 평온의 최후 방어선이었다. 옥부는 천천히 그러나 대들보가 울릴 만큼 단단한 음성으로 입을 뗐다. 무례? 내 놈이 감히 내 집 문턱을 넘으며 무례를 논하느냐?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았지 내 며느리 귀한 줄은 몰랐던 모양이구나. 내 놈이 혜진이 이름 팔아 여기저기 휘두르고 다닌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들 내 이미 다 수거해왔다. 침선장 집안에 들어와 비단꽃길만 걷게 해주마 약조했는데 내 놈 때문에 내 소중한 며느리 손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이다. 옥부는 품 안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상철의 가슴팍에 거세게 내던졌다. 봉투가 터지며 밤바람에 흩날린 것은 혜진이 밤마다 비밀. 서랍 앞에서 눈물로 지어낸 누비옷들을 팔아 메워야 했던 상철의 도박 빚장부와 비릿한 차용증들이었다. 혜진은 옥분의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옥색 치맛자락을 으스러지도록 쥐었다. 손등에 난 바늘 자국들이 파르르 떨렸다. 그 흉터는 가난한 친정 집안을 건사하느라 그리고 염치 없는 오빠의 뒤치닥거리를 하느라 훈장처럼 박힌 혜진의 고통이자 굴레였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느냐? 이건 내 며느리의 피눈물이다. 내 놈이 노름판에서 개평이나 뜯으며 낄낄거릴 때 이 아이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어두운 방 안에서 바늘에 손가락이 짓물러지도록 바느질을 했다. 침선장의 손은 하늘이 내린 재능이거늘 내 놈은 그 고귀한 손을 빚쟁이들에게 저당 잡히게 했어. 옥분 여사의 사자 후에 상철은 현관 밖 어두운 계단 아래로 주춤주춤 밀려났다. 옥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상철의 눈을 꿰뚫듯 쏘아보았다. 오늘 이 매듭을 내가 다 끊어주마. 여기 내 놈이 진 빚, 내가 평생 모은 비단값 다 털어서라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이 돈을 집어드는 순간 너는 김혜진의 오빠가 아니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도 못한 남이다.
다시는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만약 한 번이라도 더 혜진이 앞에 나타나 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땐 내가 이 바늘로 내 놈 눈동자를 꿰매버릴 게다. 알겠느냐? 상철은 돈뭉치와 빗장부를 확인하고는 겁에 질린 채 동시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하고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다.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상철의 뒷모습은 마치 끊어진 실타래처럼 볼품없었다. 상철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옥부는 한참을 현관 밖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서 있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려 옥분의 벗은 발을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귀한 돈을, 제 평생을 다 바쳐도 못 갚을 그 큰 은혜를. 옥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엎드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어느새 서슬 퍼런 기운 대신 깊고 깊은 호수 같은 측은지심이 찰랑였다. 옥부는 혜진의 거친 손등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울지 마라. 며느리야, 엉킨 실타래는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란다. 가위로 싹둑 잘라내야 새 실로 옷을 짓는 법이지. 오늘부로 내 인생의 매듭은 내가 다 잘라냈다. 이제 내 서랍엔 빚쟁이 독촉장 대신 내 꿈만 담거라. 내 뒤를 이을 침선장의 손이 이리 귀한 줄 이제야 알겠느냐? 옥분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혜진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혜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끊어준 것은 오빠와의 악연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죄책감과 가난의 사슬이었다는 것을. 팔짱의 끝자락 현관 밖의 어둠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의 머리 위로는 유난히 밝은 달빛이 비단결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옥부는 혜진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다. 이제 비밀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잠겼다. 서울의 밤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넓은 거실은 평소처럼 화려하고 매끄러웠지만 혜진은 그 대리석 바닥 위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가짜 이름, 가짜 부모, 가짜 학력으로 지어 올린 공중 누각이 상철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뒤였다. 혜진은 고개를 떨군 채 거실 한복판에 멈춰섰다. 시어머니 옥분 여사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을 열어젖히고 모든 진실을 마주했던 시어머니였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방금 전 현관 밖에서 옥분이 보여준 모습은 혜진이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어머니, 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게 감히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혜진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옥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평소의 엄격함 대신 옥분의 얼굴에는 읽기 힘든 깊은 피로와 안쓰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무릎 꿇지 마라. 바닥 차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혜진은 그 한마디에 도리어 가슴이 먹먹해졌다. 차라리 불호령이 떨어졌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옥분은 소파 옆에 놓인 혜진의 가짜 신분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넓은 집에서 숨 하나 제대로 못 쉬고 산 내 꼴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왜 이름까지 바꾸고 이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는지 내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혜진아,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옥분은 혜진의 곁으로 다가와 덜덜 떨리고 있는 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화려한 옷소매로 늘 가리고 다녔던 고된 노동의 흔적과 상처가 가득한 며느리의 손등. 가짜 인생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삶의 증거였다. 저 고약한 놈이 쥐고 흔들던 게 내 과거라면 그 과거는 오늘로 죽었다. 내가 끊어주마고 한 건 저놈의 입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옥죄던 그 낡은 이름표들이다. 비밀이 발각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가짜 껍데기가 벗겨졌으니 이제야 내가 누군지 내가 볼 수 있게 된 게지.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가짜 신분으로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내일부로 그놈 빚은 내가 정리할 게다. 대신 너는 내일부터 이 집에서 가짜 노릇 그만두고 내 밥상머리에서 내 진짜 이름으로 밥 먹어라. 알겠느냐?
살얼음판 같던 거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혜진은 처음으로 이 넓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옥분 여사는 말없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것은 이름도 모르는 며느리에게 건네는 시어머니의 가장 깊은 위로였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의 실타래는 새벽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형체를 잃고 흩어지고 있었다. 상철이 휩쓸고 간 현관 앞의 소동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막처럼 고요해졌고 자신의 가짜 신분이 탄로나 벼랑 끝에 섰던 혜진의 거친 숨소리도 이제는 규칙적인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 옥분 여사가 던진 내일부터는 내 진짜 이름으로 밥 먹어라라는 말 한마디는 혜진이 평생토록 짊어지고 왔던 가짜 인생이라는 무겁고도 정교한 갑옷을 단번에 해체해버린 구원이었다. 혜진은 옥분 여사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거실 창가에 서서 잠들지 못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혜진에게 거대한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타인의 이목을 피해 늘 발소리를 죽여야 했고 혹여나 가짜 학력이나 호적이 들통날까봐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았던 고단한 나날들. 그러나 이제 혜진은 처음으로 두 발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서서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낯선 공간에 오롯이 허락되었다는 안도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새벽녘의 방명이 거실 소파 모서리를 타고 흐를 때쯤 혜진은 천천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 서랍 앞에 경건하게 앉았다. 그 안에는 상철의 비릿한 협박 편지와 빗장부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증명하는 낡은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다. 평생을 도망치듯 살아온 혜진에게 이 서랍은 유일한 도피처인 동시에 자신을 가두고 채찍질하던 창살이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의 종이들을 하나하나 꺼내들었다.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공격할 무기도 자신을 지켜줄 방패도 아니었다. 시어머니 옥분이 그 지독한 매듭을 단칼에 끊어준 순간 이 종이 더미는 그저 타버려야 할 부질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혜진은 서랍 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도록 모든 서류를 끄집어내어 커다란 봉투에 담았다.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것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향할 것이고 혜진의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될 것이다. 텅 빈 서랍을 바라보자 혜진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 하고 내려놓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과 거짓으로 빽빽하게 들어찼던 공간이 비워지자 그 자리에 이름 모를 평온함과 새벽의 서늘한 기운이 기분 좋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거실로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 투명하고 부드러웠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아침 상을 차려냈다. 늘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던 경직된 손길이 오늘따라 가볍고 부드러웠다. 주방 보조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가짜 신분을 의식해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지도 않았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대리석 거실을 지나 복도 끝까지 따스하게 번져나갔다. 옥분 여사가 방에서 나오자 혜진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혜진이 차린 밥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갓 지은 솥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과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이 혜진의 정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옥분은 수저를 들기 전 혜진의 손등을 가만히 응시했다. 늘 가리고만 싶었던 가짜 삶의 얼룩처럼 여겼던 그 거친 흉터는 아침 햇살 아래 숨김없이 당당하게 드러나 있었다. 혜진아. 옥분이 처음으로 혜진의 이름을 나직하고도 깊게 불렀다. 그것은 가짜 배역을 연기할 때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옥분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고단한 삶을 견뎌온 동반자로서 혜진을 온전히 인정하며 부르는 이름이었다. 네, 어머니. 오늘 날이 참 좋다. 밥 먹고 나면 같이 저 아래 공원에라도 산책 나가자꾸나.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말고 내 이름 석자 당당히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내 손등에 난 상처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남의 이름 뒤에 숨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귀하고 곱다. 혜진은 옥분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10년 넘게 자신을 짓누르던 비밀의 서랍은 이제 완전히 비워졌고 그 빈자리는 시어머니의 따스한 신뢰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차가운 대형 아파트의 벽면을 타고 흐르던 소외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곳엔 고부 사이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와 연민이 감돌았다. 혜진은 옥분 여사의 앞그릇에 따뜻한 국물을 정성껏 떠올렸다. 며느리의 비밀 서랍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을 감추는 어두운 구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이 자신의 진짜 삶을 담아갈 소중한 보석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아침 풍경이 혜진의 눈동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진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소리내어 은조려 보았다.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